현재까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일본이 굉장히 주식도 마구 오르고 부동산도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일본 주식이 화랑이 된 이유가 일본 기업의 구조적인 개선이라든가 어떤 생산력이 높아졌어라든가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경제 구조에서 변화가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현상이 일본이 확실하게 이제 부활했다. 뭐 잃어버린 30년 이제 끝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부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이명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에 관한 뉴스들을 많이 보시죠. 일본의 반도체가 살아난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제 그 일본의 침체가 이제 화랑으로 바뀌어서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때 예측은 일본의 경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은 제 책을 읽으셨던 분이나 저 역시도 제가 예측했던 게 빗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름할까 합니다. 아주 지극히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바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게 됐느냐? 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평화헌법이라 만들어서 군대를 못 가지게 이제 미국이 강요를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중소규모의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플랜을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냉전의 기운이 스물스물 기어오르자 그때부터 미국이 일본에게 페널티를 주려고 했던 것들을 전부 되돌리면서 일본을 오히려 키우려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걸 리버스 코스라고 합니다. 역코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일본을 대륙의 공산주의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파제로 만들겠다. 그게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것만 해도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많은 물자나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서 다 조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게 50년, 53년 휴전될 때까지 2, 3년 가까이에 그 달러는요, 일본에게 있어서 전후의 그 경제 부흥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그 종잣돈, 미끄럼돈으로서는 톡톡하게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을 무한대로 오픈시켜 줬어요. 빨리 크라고. 그 냉전이 터지면서 일본은 전쟁 범죄 국가에서 완전히 되살아나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그냥 한 걸음에 치닫게 됩니다. 그게 일본의 경제 성장.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버블 경제까지 갔죠.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거품 경제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냉전이 끝나면 일본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냉전이 끝나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일본을 키워줘야 될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제품이. 그러니까 경쟁하자마자 그때부터 완전히 경쟁력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으니까 84년도 말점에 1달러에 251.58엔이었어요. 1달러당. 그게 87년 말 3년 지나서 129.58엔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3년 만에 미국에 수출할 때 거의 100% 관세 매긴 거하고 똑같은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는 일본에게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 그때 한번 보시면요. 대기업들은 엔고가 되면서 가격이 2배로 폭등한 거나 마찬가지 됐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이
3년 사이에 2배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87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129엔 그러지만요. 한 1, 2년 더 지나면요. 90엔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죽을 맛인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받았던 봉급의 2배, 3배 받은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밀려온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이 갑자기 2배, 3배 늘어나니까 뭘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주식 살 거란 말이에요. 끝간지를 모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1년 늦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경착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프트 랜딩하게 서서히 조였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그 뭡니까 융자 같은 거를 팍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들로 하여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갑자기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니까 이게 부동산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 팍 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그 버블이 꺼진 것은 일본 정부가 시기를 놓쳐서 그 정책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는 일본이 완전히 한마디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30년 동안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때 한국의 삼성은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쌍곡선을 그리죠. 그래서 일본하고 바톤 터치한 같이 반도체를 삼성은 막 상승을 하고 일본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오고요. 자, 그게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면 사실은 올해라고 해도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일본이 굉장히 주식도 마구 오르고 부동산도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일본의 주식을 많이 산다. 그거는 왜냐? 엔화가 싸지니까 대기업들이 수출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좋으니까 이 현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임금도 노조에서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줬어요. 예를 들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글을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금 올려라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기시다 총리가 되면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 올려라. 프레셔를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대기업은요 0.3%밖에 안 됩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이 대기업에서 임금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전체를 보면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한 20%, 30%도 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려더라도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기업이 워낙 좋으니까 대기업 주식을 엄청 사겠죠. 외국에서도 그러고. 그게 아마 주식들이 대부분 지금 수출 기업들 아마 그런 기업들로 아마 쏠려 있을 거예요. 그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화랑이 되니까 그 효과가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주식이 화랑이 된 이유가 일본 기업의 구조적인 개선이라든가 어떤 생산력이 높아졌어라든가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경제 구조에서 변화가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피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쫙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현상이 일본이 확실하게 이제 부활했다. 뭐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끝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 반도체는요, 초기에는요, 사실은 미국이 거의 기술을 이전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반도체 공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투어를 시켜줘요. 투어를 시키면서 사진은 찍으면 안 됩니다. 메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요, 사진 찍어도 못 본 척, 메모해도 못 본 척. 이랬다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좋은 거야?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서성이 제자한테 기술 이전해 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발전했죠. 발전하는 단계에서 또 일본 정부가 초기에는 통산성이라 그래가지고 왜 유명했잖아요. 뭐 선단식 일본식 경제 이래가지고 호송선단식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앞에 끌면은 그 뒤에 배가 쭉 따라가는 그게 아주 일본의 경제 모델이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본의 통산성 관료들이 상당히 정책을 잘 입안해가지고 반도체를 성장시켰어요. 고집적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 당시에 정부 통산성이 유도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업들 전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개입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선례를 남긴 건데, 자, 그런데 그럼 일본이 왜 그렇게 발전했느냐? 일본이 발전하게 된 게 아까 얘기했죠. 경제가 상승을 하니까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 전자제품은 전부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자제품이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니까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급속도로 발전한 거죠. 85년 정도 갔을 때는 전 세계 10개 반도체 중에서 일본이 1위부터 한 6개 정도가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1위, 3위까지는 일본만, 그 다음에 5위, 7위, 8위 정도가 다 일본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 되겠다.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85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그때 반도체 협정 맺으면서 자, 86년도에 반도체 협정 맺었는데 8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가격을 폭등시킨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엔고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플러스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거기다 관세 또 100% 매겨버렸어요. 슈퍼 301조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100% 때리니까 가격이 엔고로 가격 폭등했는데 그게 또 관세까지 100% 매기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91년도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그때는 아예 그냥 딱 집어가지고 미국 반도체든 외부 반도체든 20% 이상을 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반도체만 쓰지 말고. 그게 이제 결국은 20% 내에 삼성 반도체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입장에서는 삼성을 밀어줬다고 보는 거죠. 미국 반도체만 20% 이상 쓰라는 게 아니라 자사 제품이 아닌 외국 반도체 제품을 20% 이상 쓰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일본의 위세가 이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했어요. 왜 일본 반도체가 그렇게 망했느냐? 여기에는 일본 반도체 자체의 실수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를 제작하는 전자 종합 상사들이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개 종합 상사들이 전부 자체 반도체 공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개 있는 공장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큰 공장 하나 만들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10개가 전부 각자 공장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쟁력이 부족한 거예요. 단가가 비싼 거죠. 각자 다 거기에 연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흐름이 뭐냐니까 PC로 넘어갔어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퍼스널 컴퓨터, 우리 노트북으로 넘어간 거라요. 시장에서 반도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 3년 정도 쓰고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 나면 사양 더 좋은 컴퓨터를 바꾸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삼성에서는
3년 정도만 가도 고장나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이게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일본은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하고 3년 정도 되면 고장나는 반도체하고 이게 어느 게 더 품질이 좋겠어요? 일본 품질이 훨씬 좋겠죠. 품질 좋은 만큼 가격은 두세 배, 많으면 5배, 10배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로 다 쓰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는 아예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흐름은 전 세계가 전부 노트북으로 다 흐름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시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반도체를 사줄 시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전자제품도 서서히 삼성과 LG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전자제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반도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 고품질의 과거에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할 곳이 자꾸 사라져 나가니까 일본 반도체 싹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소니와 도요타 등 8개사가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을 앞세워 대만 TSMC 공장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반도체가 화랑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 팬데믹 이후에 도요타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공장에 휴식해서 뭐 자동차를 30만 대, 40만 대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가 없으면 이거는 국가가 망했구나. 앞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돈을 엄청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반도체를 막 서로 경쟁적으로 살려 그럴 때 우리 땅에서 생산하면 쉽게 그걸 구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고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온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 안보가 직결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공장을 이제 유치를 한 거지. 근데 그 공장의 기술력이 뭐냐니까 28나노에서 48나노 그 임시했거든요. 요거는 10년 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그 공장을 지어봤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앞으로 일본이 해나가야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다만 이 그 정도 기술력 가진 반도체를 일본의 기존 제품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서플라이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장을 짓게 했는데 근데 그 정도의 기술력 가진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구마모토에 이 공장을 지어봤자 여기 생산하는 그 12나노, 28나노, 뭐 48나노 그 정도 기술력 갖는 반도체는 지금 일본에게 그렇게 막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여러 문제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본의 전문가들한테서. 도움도 안 되는데 정부 예산만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더 한 게 뭐냐니까. 라피더스. 라피더스라는 이름은 이제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라피더스. 빠르다는 얘기, 그 이제 상호명을 가지고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라피더스에 관여하게 된 기업이요. 7개 전자종합상사 기업이 7개 가담했고 UFJ인가 은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10억엔 돈을 투자했답니다. 지금 한국은요. 지금 반도체 300조 얘기 나오잖아요. 300조.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그 기업들이 10억엔씩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얼마입니까? 73억엔이에요. 요거는 이제 종잣돈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몇십조 투자해야 될까 말까요? 내가 볼 때 100조 단위 들어가야 래피드스가 뭐가 공장이 돌아가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기업들이 낸 돈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참가한 기업들이 일본 정부가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은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갔다고 보면 돼요.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막 전부 스카우트되고 헤드헌팅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뿔뿔이 사라졌다고. 지금 현재 일본에 뭐 반도체 회사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 3만 명, 4만 명 되는 기술자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기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래피더스 공장을 지으면은 기술자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 지금요,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공장을 계속 지금 정설해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재가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전문가도 부족한데 래피더스의 어떤 전문가가 여기 와서 그걸 만들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라는 게 뭐냐니까 미국과 대륙 국가와 섬나라 일본 이 삼각관계가 항상 얘기가 되어 왔어요. 냉전 때는 어땠습니까? 냉전 때는 대륙의 공산주의가 빨갛게 물드니까 미국이 그 방파제로서 일본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국제 정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신냉전이라는 개념이 터지면서 미국과 대륙 국가와의 관계를 미국이 단절하려는 부분, 다 단절한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영역만 얘기하니까요. 반도체에서 대륙 국가와 단절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냉전인 거예요. 과거에 냉전 때 서로 딱 단절했잖아요. 반도체만 보면은 냉전인 거죠. 대륙 국가가. 그때 냉전 때 어떠냐? 미국이 일본을 키워서 방파제로 활용하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일 관계가 과거의 냉전 시대에 그때 좋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TSMC하고 한국의 삼성이 있는데 이 두 개 회사 TSMC하고 삼성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 조금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릿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일본이 아닌가. 중국도 견제하면서 TSMC와 삼성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게 일본의 이 카드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런 분위기를 읽고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는 보는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엄청 중요한데, 자, 일본이 지금 반도체가 저렇게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앞장서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막 이끌어 나가잖아요. 예산도 뭐 527억 달러인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보조해 주면서 미국의 TSMC라든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막 짓게 하는 정도가 거의 강요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정부가 나선다는 거죠. 미국에.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지금 래피더스는 지금 일본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반도체는 모든 국가들이 그 관련된 국가들은 국가가 달라들어서 한다고. TSMC도 사실은 대만 정부의 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정부와 깊게 관련이 있고 TSMC도 대만 정부가 깊게 관련이 있고 일본도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만 정부가 과연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한국 정부도 앞으로는 이 반도체에 투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국가 산업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한마디로 반도체 전쟁이다. 이 동북아 전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물꼬를 터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얘기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오늘은 제가 이제 일본이 최근에 막 그 경제적으로 화랑이 되고 반도체가 화랑이 되고 해서 혹시나 일본이 살아나서 우리와 또 힘든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아마 감이 오셨을 텐데 사실은 일본이 지금 반도체로
뭐 잃어버린 30년 회복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속내를 정확히 이제 파악해서 본다면은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